발랄하고 힘이 차요. 그죠? 네.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광산 구청에서는 작년인가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노인 복지회관 투게더 광산에 함께 와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를 언제 한번 직접 본 적 있다 해서 손 들어보실래요? 한 10명 남짓. 네. 저는 그 고향이 곡성입니다. 곡성. 여기서 가깝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늘 고향에 오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9시까지 저랑 함께 할 텐데, 여러분들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에요? 아니, 그 투게더 광산 막 협동조합을 같이 만들고 그러면 늘 토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질문 안 해요? 질문 안 해요? 그래서 이 맨 앞자리는 학생들이 앉아있거든요. 생각 시킬까 봐서. 그러나 제가 오늘 마이크 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주로 할 얘기는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덴마크에 다녀왔어요. 덴마크. 왜 오마이뉴스 대표는 지난 대선 후에 여러분이 찍은 후보가 혹시 됐나요? 아니요. 저도 제가 찍은 후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사실 제가 오마이뉴스에 당시에 TV로 생중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선 논래 이걸 막 제가 진행하고 이제 드디어 개표의 밤 해가지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마니 클럽 회원, 그러니까 독자가 댓글에 남겼는데 그 댓글이 하도 제 가슴을 찔러가지고 제가 그걸 읽어줬어요. 읽어줬는데 읽는 동안 제가 그만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현재도 네이버에 가서 오연호 치면은 오연호와 함께 오연호의 눈물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러한 날들을 보내면서 근데 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려고 했지? 왜 정치인들은 늘 정권을 잡고 싶어 하지? 우리는 왜 좋은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지? 이게 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건 곧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정권도 바꿔봤고 뭐도 해봤지만 이 더 좋은 사회의 모델이 과연 뭘까? 이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더 좋은 사회의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개개인이 내가 지금 행복한 사회에 살고 있다 이걸 느끼는 걸 텐데 그럼 그 행복한 사회는 어디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어요. 그래서 제가 덴마크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덴마크는 유엔이 조사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다 이런 조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덥기 때문에 제가 이걸 벗고 해도 되겠죠? 네. 일단 덴마크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시나요? 약간 자리가 이렇게 배치돼가지고 밑자락에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마이뉴스는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에. 그래서 이제 내년이 되면 15주년이 됩니다. 15살이죠. 처음에 직원 4명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근 직원은 11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직원들의 체육대회 장면입니다. 근데 맨 위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매월 25일이에요. 25일은 무슨 날이죠? 월급 주는 날. 월급 주는 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첫 번째로는 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4명이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110명 됐으니까 이 사람들의 월급을 책임져주는. 그래서 25일이 가까워지면은 제가 막 긴장돼요. 지금은 오늘은 무슨 며칠이죠? 10일.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디프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유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사가 전직원 체육대회라면 무슨 요일에 할까요? 토요일? 월요일. 월요일? 왜 그래? 왜 월요일이에요? 어쨌든 일반 회사가 체육대회 하면 보통 주말에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5년 전부터 금요일 합니다. 평일에 오전 10시부터. 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 자체, 일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일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 언론사인데 누가 쓰죠? 누군가가 글을 써야지 신문이 계속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비결이 있어요. 오마이뉴스는 기자가 직원 110명만 있는 게 아니라 8만 명이에요. 8만 명. 전 세계. 그래서 모든 시민이 기자다. 이게 오마이뉴스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우리 기자 어디 갔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2명이 기자가 있어요. 왜 이제 앉아도 돼요? 왜 일어나게 했냐면은 생각해보니까 2000년에 오마이뉴스를 만든 이후에 월급 주는 날을 단 하루도 미루지 않았다. 이거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네.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데 월급을 깎아본 적은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30% 깎았어요. 3달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유료 독자를 계속 해주고 그래서 다시 복원해서 어쨌든 이렇게 서서히 이끌어가고는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사장으로서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자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 그러니까 사상 지도 기자야. 그죠? 모든 시민은 기자니까. 그리고 저는 원래부터 이 기자원이었기 때문에 뭔가 글을 안 쓰고 있으면 갑갑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덴마크 얘기를 함께 나눠드리기로 한 것도 기자 우영으로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친애하는 것을 이제 나눠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안철수 씨가 처음에 정치할까 말까 할 때 제가 최초의 인터뷰를 했죠. 나름 특종 인터뷰였죠. 네. 그때만 해도 안철수 씨의 인기는 하늘을 찌렀죠. 하늘을 찌렀어요. 요새는 어때요? 감 봐버렸어요? 아, 그랬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인터뷰 때문에 제가 한국기자협회에서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고 그 옆에 우리 정치부장, 그 다음에 막내 기자. 그러니까 언론사 사장인데 저는 한국기자협회의 회원이기도 해요. 왜? 내가 기자니까. 그래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는데 상금이 무려 39만 원. 3명이 나눠야 돼. 3명이 한개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장이 나누자고 할 수도 없고 막내 기자에게 몰아줬습니다. 어쨌든 KBS 사장이나 조선일보 사장은 절대 못하는 거. 사장이 지가 함께 일선 기자들이랑 기사도 쓴다. 그게 이제 덴마크 취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요. 곡성이에요, 곡성. 압록 유원지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압록 유원지. 압록 유원지도 안 가봤어요? 그러면 저 섬진강 기차 타본 사람. 거기가 곡성이에요. 그 자리에서 압록 유원지에 가면은 왜 지금 그 폐교라서 허물어버리고 캠핑차들 들어있어요. 거기서 제가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태안사 쪽으로 4km를 더 가면 첫 마을이 나오는데 이렇게 아주 이쁜 마을이 나와요. 뒤에 산이 있고 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마을길이 있고 그 앞에 논이 있고 그 앞에는 엄청나게 큰 신장로가 있고 엄청나게 크지 않지 신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논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이 있고 또 산이 있어 이제 그 앞에. 그래서 이렇게 아담한 이게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광주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곡성을 가게 되면 태안사 쪽으로 가다 보면 요지 첫 번째 용정마을이에요. 용정마을. 요집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오늘랑 친합니다. 이러면 우리 지금 어머님하고 계시래요. 가서 얘기 나누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 집이 한옥으로 새로 지어놨기 때문에 한옥 체험도 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이 중학교 1학년인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지게지고 있잖아요. 제가 나무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사진. 제가 나무꾼이었어요. 나무꾼. 우리 학생 여기 흉터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예. 이게 바로 나무 하다가 한 흉터예요. 오마이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오마이뉴스 체험하신 분들은 오마이뉴스는 왜 이상한 용어들이 있다. 오마이뉴스는 영어지만 기사를 생나무 기사, 인걸 기사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생나무, 인걸 이게 다 나무꾼들의 용어예요. 제가 시골에서 나무 하다가 생나무 하면 어때요?
어른들한테 칭찬 받아요, 못 받아요? 혼나. 그 불 때다가 연기 난다고 해보셨네. 나무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그죠? 이렇게 다 했잖아요. 예. 혼나. 왜 생나무예요? 아니, 오후 5시까지 실컷 놀다가 그래서야 가니까 가까운 데서 대충 그냥 생거 그냥 잘라가지고. 마른 나무, 인걸 이거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 깊은 데까지 가가지고 마른 거 해가지고 인걸 해올 때 대문을 박차고 지게를 지고 나오는데 자신감이 넘쳐 안 넘쳐? 넘치죠. 대문을 그냥 탁 열고 가는 거야.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이야, 너 진짜 좋은 나무였다 이러면 생나무 열 때는 어떻게 해요? 몰래 갔다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때 제가 꿈이 생겼어요. 나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꿈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동네 이장이 돼야 되겠다. 동네 이장이 엄청나게 권력이 있는 것 같다. 이건 처음 했고요. 세 번째는 글을 써야 되겠다. 예, 글을 쓰자고 이렇게 이게 다시 생각도 있구나. 글을 쓰자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농촌 소설을 읽다가, 아, 소설 별거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더 재밌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글을 쓰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글을 쓰려고 하면 뭔가 쓰게 되는 동기가 강렬하게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 동기가 생겼어요. 뭐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연애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제가 글을 쓰게 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계속 매체를 창간해 왔는데, 가장 최근에 지금 창간할 건 뭐냐면은, 오는 9월 1일 날 책이 나오는데, 저 덴마크 책이 나오는데, 그 매체. 근데 가장 첫 번째 매체는 뭐냐면은, 이 연애편지. 이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창간호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200호 정도 발행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기말고사 본 다음에 자진폐가 했어요. 나도 대학 좀 가자. 사람도 좋지만 대학을 일단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진폐가. 그런데 답장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200호 발행될 때까지 독자의 반응이 없는가? 댓글이 하나도 없어. 네. 그래서 내가 매우 실망했는데, 그러나 엄청 기분이 좋았어. 왜 좋았을까요? 첫째, 이래서 가슴이 뛰는구나. 이걸 배웠어. 둘째, 글쓰기 실력이 들었어. 그래서 이 연애편지는 아직도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제 스마트폰에도 있어. 왜 스마트폰에 아직 지니고 다닐까요? 첫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분 잘 지내죠? 내가 했잖아요. 아, 가슴이 이렇게 뛰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뭔 일을 저지를 때 이 정도 뛰는 가슴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면 못할 일이 없겠다. 이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녀를 못 잊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말이죠. 제가 대학에 이제 소설을 쓰러 갔는데, 국문과를 갔어요, 국문과. 그런데 83년인데 전두환이 통치하던 때잖아요. 소설 쓸 때가 아니더라고요. 소설보다 사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소설 쓰는 연습을 중단하고 유인물을 쓰기 시작했어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내내 유인물을 썼는데, 여기에 제가 가져온 게 바로 이제 저의 졸업작품이에요. 유인물 졸업작품. 요거를 썼더니 이게 조선일보거든요. 조선일보가 어떻게 이걸 포착해가지고 사회면 탑에다 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수배자가 되었고 1년 동안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저의 두 번째 매체는 불법 유인물입니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제가 이걸 썼어요. 근데 이 불법 유인물하고 연애편지에 공통점이 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썼고요. 쓸 때 졸지 않았고, 원고료가 없어도 썼어요.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썼어요. 왜 목숨을 걸고 썼냐면, 아까 우리 이 동네에서, 이 동네가 동네 역사가 300년 됐는데, 제가 최초로 서울로 간 대학생이었어요. 50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50가구. 근데 동네 저 가운데가 마을 회관인데, 마을 회관에 뭐라고 붙어져 있었냐면은, 범죄 없는 마을. 범죄 없는 마을. 그러니까 3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감옥에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을 딱 가가지고 불법 유인물을 쓰기 시작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우리 마을의 전통을 깨겠구나. 이런 불안감에 4년 동안 진짜 긴장감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 번째 매체는 이제 말지예요, 말지. 월간 말지. 월간 말지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역시 광주 시민들은 달라요. 이 말지는 제가 참관한 게 아니라, 저보다 선배들이 참관했는데, 마치 제가 참관한 것처럼 저는 자랑해요. 왜? 제가 무려 12년이나 했었어요. 청춘을 바쳤으니까. 근데 월급이 얼마? 교사 초봉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런 데서도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불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불법. 저는 불법하고 인연이 많아요. 사실 연애 편지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것도 불법이지. 연애 편지도 불법이었지. 그 다음에 불법 유인물, 그 다음에 불법 매체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냐? 12년간이나 내가 쓰고 싶은 걸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내 가슴을 때린 것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마이뉴스죠. 자, 오마이뉴스는 제호가 어때요? 오마이뉴스 어떻습니까? 제호가? 그럴싸합니까? 이게 오마이갓에서 나옵니다. 오마이갓. 원래 제가 이 제목을 짓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한때 제가 김어준 씨, 딴지일보 김어준 씨 아시죠? 네, 낙곰수 김어준. 김어준 씨가 사실 우리 그 매체로서는 선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김어준 씨가 당시에 홍대 앞에서 딴지일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인터넷 매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김어준 씨의 홍대 앞 사무실 가서 문을 탁 열어보는 순간 엄청난 자신감이 몰려왔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사무실이 되게 조그맣고요. 꾀지지하게 생긴 4명 정도가 PC 앞에서 뭘 막 2명은 하고 있고 2명은 졸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서도 이렇게 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딴지일보 김어준 총장한테 오연호가 뭔가를 하려는데 제호를 줘달라 했더니 오연호가 월간지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그러면 제호를 모든 것에 대해서 처음과 끝을 파헤쳐준다. 이런 의미로 뽕을 빼주마. 뽕을 빼주마. 저는 진짜 도저히 상상이 될 수 없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열전 기각 시켰어. 기각. 그거 안 된다. 그럼 뽕을 뺄 만한 사람들만 빼는 거지. 우리는 모든 시민이 기자인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김국진 씨가 당시에 코미디언 김국진 씨 오마이갓 이걸 유행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오마이뉴스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김국진 씨한테 제가 감사해야 돼요. 근데 왜 오마이갓이냐? 오마이뉴스는 저기 써놨잖아요. 뉴스는 기자를 뛰게 한다. 더 좋은 뉴스는 기자의 가슴까지 뛰게 한다. 그죠? 더 좋은 뉴스는 우리의 가슴까지 뛰게. 이 가슴까지 뛰게 할 때 어머 정말 그랬다는 것이야 이게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마이갓 오마이뉴스라는 거죠. 왜 제가 오늘 덴마크 얘기를 하나요? 내 가슴을 때려서 한 번만 취재할 거를 열흘간 취재하고 왔는데 또 취재하고 싶어. 또 가서 열흘 취재했어. 그런데 진짜 이제 끝장을 보고 싶어. 그래서 세 번째가 없는 살림이. 덴마크가 전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물가가 제일 비싸거든요. 없는 살림에 세 차례 나갔단 말이에요. 왜? 내가 가슴이 때렸어. 이건 뭐 총선버스 대선원래 이것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단행본을 이렇게 써왔는데 이번에 이제 덴마크 단행본을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덴마크라는 나라는 저 스웨덴, 노르웨이 이 북유럽이라고 해요. 북유럽. 인구는 550만 명. 작죠. 경상도, 호남 이게 각각 이 정도고 GDP가 한 6만 달러 되니까 매우 잘 사는 나라에 속하죠. 땅덩어리는 한반도의 한 5분의 1 정도. 작은 나라. 근데 한때 이 나라가 지금보다 땅이 20배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게 다 자기 땅이었고 지금 독일의 북부도 자기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었나? 나라를 왕창 잃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충격이 휩싸인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세월호 사건 같은 게 겪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0배나 땅덩이가 컸는데 20분의 1로 땅이 줄어들었는데 마지막
엇박혀서 한 대 확 맞았는데 그게 바로 독일의 침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1860 몇 년이니까요. 그때 이제 온 국민이 방황하고 이러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땅은 적어졌지만 사람이 각성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과의 전쟁에서 진 게 누구였냐면 왕이 졌어요. 왕이 주도하던 시대. 그래서 이거 왕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겪으면서 그랬잖아요. 정부와 관과 대통령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 각성이 저 나라에도 있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덴마크가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셀카를 지금 찍고 있어요. 소리! 지금 물가가 비싸가지고 여러 명이 못 가서 단 2명만 갔는데 한 명이 공항에 안 나타났어요, 아직. 그래서 지금 저 혼자 셀카를 찍고 있는 거예요. 네. 날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마도 배가 왔는데 네, 지금 이제 동영상이 좀 느리군요. 어쨌든 저렇게 가가지고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 6가지의 키워드를 제가 발견했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자유의 자유.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매우 자유롭게 내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특히 덴마크 학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학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등수를 매기는 시험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 모든 학생이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자기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부실풍경이거든요. 아마 한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될 것 같은데, 누워있는 학생도 있죠? 우리 학생들 피곤하면 앞에서 누워있어 봐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왜 이렇게 꼭 앉아있어야 됩니까? 이 책상에만? 나는 여기 앞에서 이렇게 걸타면 이렇게 하면 강의를 듣고 싶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저는 덴마크의 이모저모의 교실을 다녀보면서 얘네들은 참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함. 학교도 말이죠. 우리는 공립학교, 사립학교 몇 가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 잘게 쪼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안학교 같은 데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립초등학교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돈을 내는 거죠. 근데 거기는 돈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대주더라고요. 왜? 공립학교를 갈 것인가 사립학교를 갈 것인가도 국민의 선택의 권리에 속한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사립학교 못 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이겠죠. 이게 이제 혁신 초등학교를 제가 가봤는데, 자 이거는 딱 외견상으로 보면 뭐 하시는 분 같습니까? 럭비 권투. 야 눈썰미가 있으시네. 원래 핸드볼 선수였어요. 핸드볼 선수. 그런데 지금은 뭐 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체육 선생님? 네.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근데 이분이 핸드볼 코치로 시작했는데 35살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제가 최근에 덴마크 교육을 가지고요. 교장 선생님 12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보다 훨씬 리액션이 안 좋았어요. 평균 연령이 한 55세 이상인데다가 네가 뭔 얘기를 하나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5분 만에 부장 해제시켰어요. 어쨌든 55세가 평균 교장 선생님인데 이 나라에서는 35살의 교장 선생님, 35살의 교장 선생님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멋지죠. 네.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핸드볼 코치였는데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핸드볼 코치를 잘하다 보니까 담임도 시키더라는 거죠. 담임.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했어. 근데 리더십 있어서 담임을 잘하다 보니까 다음 교장을 선출하는데 자기가 후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교장은 누가 선출하는데? 그랬더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데 학교 운영위원회가 7명이라면은 5명이 학부모야.
2명이 교직원 정도. 예? 예.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오, 이 선생님이 진짜 담임을 잘하네. 당신 같은 사람이 교장을 하면 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잘하다 보니까 이 학교, 최근 공립학교인데 멋지게 지었잖아요.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사람이 다시 이 학교에 이제 교장이 된 거지. 그래서 이 사례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 학부모가 학교 운영의 주체가 되는구나. 선생님이 주체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배운 건 뭐냐면요. 학교의 주체가 누굽니까? 학생, 학부모, 선생님, 교장. 이 4명이잖아요. 이 4명이 최대한의 자유도를 누린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갖게 만든다. 최대한 자유. 이 교장도 자기가 교육 혁신을 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하더라. 이 사람은 스스로 책상을 자기가 고안했대요. 책상을 세모로 만들어, 세모. 왜? 책상은 네모여야 된다. 이게 단지 네모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거부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적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학급 편성을 했는데 8살짜리하고 9살짜리를 섞어서 한 학급을 편성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회사에 한 팀에 가면은 선배, 후배가 다 섞여 있지 않느냐. 근데 교실에서는 왜 같은 나이만 있어야 되냐. 그걸 파괴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혁신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7학년까지 시험이 없는 대신에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은 더불어함께. 지금 우리 이 투게더 광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걸 얘네들은 교실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교실에서부터. 이건 또 다른 공립학교인데요. 아까 그거는 막 번지르르한 찍은데 이 학교는 보면은 뭐예요? 진짜 평범해 보이죠. 오래전 도축장을 개조해가지고 학교를 하는데 매우 잘 나가는 학교예요. 근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게 겉에는 별게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막 여기에 뭔가 교훈해가지고 행복 2배 뭐라고 써놨을 텐데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매우 평범하다는 거죠. 근데 안에 가서 해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가치들을 갖고 있더라. 이분은 교장선생님. 이분도 35살 정도의 교장선생님을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목표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모든 학생이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제 말로는 가슴이 뛰는 마음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게 목표다. 우리 오늘 맨 앞자리에 학생 3명이 와 있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어느 정도 발달이 가였습니까? 방학이지. 말했네. 그래서 학교 안 다니는데. 덜. 기숙사. 그러니까, 거의 3명 다? 아니야. 예? 어느 정도 발걸음이 가볍나요? 가기 싫지. 네, 억지로 답을 받아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질문을 해보자. 여러분 지금 다 일터에서 일하거나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일터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매일 아침. 네. 그죠? 왜 웃고 계십니까? 맨 앞에 계신 분? 네. 근데 목표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느냐? 모두 다 각자 나름의 칭찬을 해주면 된다. 그게 뭐냐면은 자존감을 불러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근데 그거를 만약에 성적순으로 한다면, 그죠? 그건 1등부터 몇 등까지 이렇게만 하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도 기억해요. 아니, 지금도 우리 학교에 그런 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면 막 벽에다 붙여놔. 1등부터 이거. 지금 생각하면요, 그건 엄청난 폭력행위예요, 사실. 그죠? 잘하는 사람에게나 못하는 사람에게. 예.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그게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늘 우리 눈에 요즘도 계속 띄어요. 어디에? 학원에 막 붙여있죠. 플래카드. 학원에 플래카드에 누구 학교 어디 합격, 누구 어디 합격 뭐 이런 거. 예. 이게 성적만을 얘기하고 어느 학원에, 수학학원에 말이죠. 여러분 수학학원에 큰 플래카드로 이 학생은 공부는 못하지만 친구랑 진짜 의롭게 지냅니다. 이거 붙여놓은 데 봤어요? 없어요. 이 학교는 공부는 못하지만 게임 짱입니다. 이거 봤어요? 없잖아. 이 학생은
주위가 매우 산만해서 10분도 제자리에 못 앉아 있는데 오늘은 5분간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를 칩시다. 이런 게 있냐고. 없잖아. 예? 없잖아. 예. 그거를 덴마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위 산만한 학생은 어떻게 칭찬합니까? 그랬더니 한 수업이 30분인데 너는 10분만 앉아 있어봐라. 10분 앉아 있으면 이제 너 나가서 놀아도 돼.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오늘 지금 계속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 있어도 돼. 근데 나가고 싶다. 그런데 엄마가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가 뒤에 있어서 못 나간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아니에요. 엄마 아니? 동네. 동네. 어차피 동네 이번에도. 언제든 나오고 싶으면 나가도 된다는 거지. 그지? 네. 이 교장선생님 지금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네. 더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제가? 네. 저도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뭔 질문을 받고서 이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면은 35살 때 교장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장은 어떻게 뽑나요? 교장은 혹시 미모로 뽑나요? 엄청 행복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자랑하는 여러 가지 중에 우리 학교에는 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학교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덴마크에는 다 반장이 없어요. 왜? 모두 다 소중한데 누가 반장을 하냐? 단 대의원만 있어, 대의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 학교, 기업으로 따지면 이사회, 최고 의결기관, 학교 운영위원회 아이들도 포함해, 아이들도. 근데 거기에 이제 뽑히는 그 대의원, 거기에 하나씩, 그러니까 학급의 심부름꾼, 대리장, 이거는 있지, 반장. 그래서 막 반장 선거하더라, 이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늘 더불어 함께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일종의 대안학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안학교. 자유학교라고 하는데, 여기에 모토는 뭐냐면은, 아무리 덴마크의 공립학교가 잘 돼 있다 하지만 너무 규모가 크다. 한 학급이 막 26명, 8명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목표가 집 같은 학교. 자, 집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집은 편안하다, 자유롭다, 이런 거잖아요. 가족처럼. 또 즐겁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표방하는 건데, 이런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노래와 말, 노래와 살아있는 말. 그래서 이게 노래책인데, 이렇게 아침에 시작을 노래를 하고, 수업의 시작을 노래를.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막 형식적인 것 같고,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노래책이에요. 노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말. 그래서 역사 교과서가 없어요, 얘네. 교과서를, 예를 들면 역사책으로 광주 민주항쟁을 배운 거랑, 그때 직접 참여했다가 부상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가르치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을 중시한다. 이게 덴마크의 교육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그 고등학교 2, 3학년들이에요. 네, 고등학교 2, 3학년들. 제가 여러 학교 시스템을 봤지만 덴마크에서 가장 부러운 게 바로 요거예요. 인생학교란, 인생학교. 이 기숙학교인데요. 중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바로 가지 않고 1년 동안 잠깐만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 이거를 고민하는 1년간의 기숙형 인생학교에 갔다. 그 얘기입니다. 겁나게 좋다고 했어. 겁나게 좋아. 내가 지금 덴마크 책 나오면 제목을 어떻게 줄까 생각했는데 겁나게 좋네 이렇게 할까? 그 전라도에서는 많이 팔리겠는데 경상도에서는 뭔 말인지 모르고 안 살 수도 있겠네. 근데 그럼 어떤 인생학교를 갈 것이냐? 1년간 가는데 어떤 인생을 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지도 다양하다. 그동안 내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그냥 나는 1년 더 다닐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집 멀리 떠나지 않고 그냥 광산구청에서 다닐래. 그러면 광산구청에서 그런 학교를 별도로 마련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집을 떠나가요. 조금 멀리. 왜 그럴까요? 아이들도 좋고 부모도 좋고. 특히 부모들이 대단히 좋아하죠. 고등학교 1학년 한참 사춘기인데 예? 이 1년 동안 안 볼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부모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매우 좋아요. 그러면 짐을 싸가지고 어떤 학교로 가느냐? 매우 다양하게 막 수백 개 학교가 있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대로. 여기는 축구 핸드볼 전문 학교.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맨날 축구만 해. 1년 내내. 국영수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해. 그러면서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장 선생님한테 진짜로 인생을 설계합니까? 그랬더니 그런다. 1년에 4달은 아예 제목이 이거예요. 클래스 제목이 내가 35살이 되면 어떤 인생을 살까? 그거를 작전 짜는 거야. 자기 나름 설계도. 그래가지고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의도 하고. 저 남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말문이 트였습니다. 제가 원래 말수가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말수가 없는 사람 많죠? 네. 제 아들이 지금 고3이에요. 둘이 식당에 가면 참 곤란해. 네? 아니 나는 뭔가 온전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시험 잘 봤냐? 네. 요즘 어제 감기는 다 나았냐? 이거 온전한 문장으로 늘 얘기를 하는데 얘는 불완전 문장으로 답을 해요. 네? 네. 근데 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말수가 늘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만 모였으니 맨날 축구 얘기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얘기. 근데 저희도 되게 굉장히 좀 많지 않아요? 서로 막 이렇게. 서로 가려고 하죠. 서로. 그래서 제가 교장선 어떻게 선발합니까? 네, 그랬더니 축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좋아하느냐. 아침 8시부터 축구 할 수 있느냐. 이게 선발이지. 네. 발로 툭툭 차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8시 축구, 내 가슴이 뛴다. 이런 애들을 선발한다. 근데 넉넉하게 이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뭐 탈락 이런 거 없어요. 어딘가는 가게 돼 있어. 어딘가는 이렇게 가게 돼 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걸 배워가지고요. 요새는 우리 아들하고 이제 서로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왜? 우리 아들이 축구를 좋아하거든. 나 축구 얘기만 하거든. 야, 브라질이 7대1로 졌는데 네 생각은 왜 그런 거 아니야? 네. 야, 세월 사건이 일어났는데 네 생각은 왜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답이 없어 얘한테. 그러나 왜 7대1로 졌고 브라질에 대해서 내가 묻지도 않은 것까지 그 다음에 다음 경기에 대한 예측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런 인생학교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우리는 바로 가버리잖아 대학에? 근데 또 가 여기 이번에는 6개월짜리 거기서 또 어떤 인생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직장을 옮기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또 직업 다니다가 또 이런 인생학교를 가요. 그래서 늘 이렇게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면서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으면 곤란하잖아요. 네, 다양한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10학년인데 10학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이처럼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그걸 골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얘기 저 기숙사에서 잠자고 밥 먹고 하면 돈 들 텐데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절반 대줘요. 네, 절반. 이게 자기네들의 기숙사 방입니다. 이건 남자 방 같아요? 여자 방 같아요? 여자 방. 네, 남자 배우들이 많이 붙어있으니까 여자 방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서로 자치 활동 훈련을 해요. 방별로 팀장도 뽑고 또 이 한 가옥마다 뭐 하고 다 해가지고 누가 밥하고 누가 빨리 하고 이런까지 정해서 함께 어떻게 살까.
자,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들입니다. 우리 우리 요즘도 있나요? 막 밀가루, 졸업하면 밀가루 뒤집어 쓰고, 옷 찢고 이러죠? 여기는 하얀, 모자를 쓰는데 아주 특별한 세레머니를 하더군요. 무슨 세레머니냐면은, 이런 세레머니. 그 동네에서 가장 흐름한 트럭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치장을 하고, 이게 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시내를 질주하고 돌아다녀요. 어디로 돌아다니느냐? 자기 반이 25명이면 25명의 집 모두를 돌아다녀요. 네? 모두를. 그럼 왜 이렇게 가능하느냐? 얘네들이요, 1학년 때부터 9학년, 무려 9년간 같은 반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대부분 같은 반이에요. 근데 담임선생님은 같아요.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담임선생님도 같다. 지겨울 것 같아요? 지옥이에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첫 번째,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화랑에 어떤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바꿔달라는 학생은 없습니까? 선생님 바꿔달라는 학생? 그랬더니 600명 중에 한두 명 나온대요. 네, 그만큼 선생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선생님이 다가 25개의 반이 있으면 우리 반의 선생님은 25명.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가 워낙 진하기 때문에 우리 조 학생들에게 배우고 하고 이게 즐거운 거지 선생님만 바라보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졸업식 날 다 집을 찾아다녀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웃이 살아있는 거죠. 공동체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 사회에 있다가 지금 도시 사회가 됐는데 우리가 농촌에 있었던 그 공동체가 도시화되면서 막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되살리고 있는 게 투게더 광산인데 얘네들은 도시 속에서 그게 진하게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집집마다 가면 또 얼마나 졸업식 날이니까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하고 좋은 술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랜 전통인데 100년 이상 넘은 전통인데 이들의 전통은 25명의 반 친구의 집을 돌아다니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10번째 집까지다. 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그 세년을 달리해서 역사적으로 항상 10번째까지만 기억이 난다. 워낙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유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안정이다. 병원비가 무료고 실직하면 정부에서 거의 월급 수준에 같은 걸 한 2년간 내준다는 얘기인데, 자, 제가 덴마크에 다니면서 말이죠. 행복지수가 1위에 달하라고 해서 늘 물어봤어요. 진짜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그런데 단 한 명도, 글쎄, 뭐 언론에서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요, 이구 동성으로 행복하다고 한 게 딱 두 번째 나라.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봤죠. 첫 번째 나라는 어딘지 아세요? 북한. 제가 평양에 갔더니요, 크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랬습니다. 물어봤어. 진짜 행복하십니까? 다 행복합니다. 그럼 왜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첫 워딩이 있어요. 우리는요, 김일성 장군님 이렇게 나와요. 근데 덴마크는 다 달라요. 답이 다른데 행복하대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러면 당신들은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대학생이 어디요? 이 대학생이 참 저를 보면서 애매하다 이거. 참 답하기가 힘들다. 내가 뭐가 걱정인지. 우리는 당신의 걱정거리는 뭡니까? 하면은 수배까지 나와. 막 리스트가 막 머릿속에서 흘러나오잖아. 흘러나오잖아. 지금 우리 집은요, 고3짜리가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에 고3이 있는 집은 다 전쟁터에. 긴장. 근데, 얘는 지금, 글쎄, 내 걱정거리가 뭐지? 하면서 지금 1분 동안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두 가지. 하나는 자기가 요새 담배를 피우는데, 건강 해칠까 걱정. 또 하나는, 덴마크가 날씨가 후진데, 그게 참 걱정. 진짜 날씨 후진. 코펜하겐 수도에 1년에 해 뜨는 날이 50일밖에 안 돼.
진짜 날씨가. 이렇게 날씨가 후진 나라가 행복한 이유는 뭐냐?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는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얘기한다. 옆 사람하고.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사귄다는 거죠. 네?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학생은 여유가 있어. 여유가. 이 여유를요, 제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이 고등학생들에게도 발견한 거예요. 다 고등학교. 내가 고3 아들이기 때문에 참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서 얘네들과 대화를 했어요. 어쩜 그렇게 근데 말을 논리적이고 조리있게 잘하는지. 제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취재해 갔잖아요. 무슨 뭐 행복한 교수 같아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 아들을 떠올리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 그랬더니 비결이 있더라고. 우리가 늘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숙제 내주잖아요. 그럼 반발할 권리가 있어. 내일 모레까지 숙제해와. 그럼 반발할 권리가 있어. 저는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 환갑이 모레거든요. 우리 집이 다 어수선해가지고 난 숙제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이틀 후에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과 협상이 가능하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선생님 가족 안에서 부모와 협상이 가능해. 너 이렇게 방구석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냐? 너 이거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올려버린다. 이렇게 부모가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이렇게까지 어지럽게 얘기냐. 그랬더니 아빠,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더러운 게 아니라 그냥 어지러져 있는 거야.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지. 이 자체가 더럽다 이게 아니야. 맞는 말이죠? 네. 온전한 말로. 그랬더니 왜 이렇게 말을 잘하나 했더니 그런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한 데다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시험 문제가 다 주관식. 자, 예를 들면 현대사 시간이 돌아왔어. 현대사, 오늘이 현대사 시험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25명이 학급이잖아요. 시험지가 다 달라. 25명이 다 달라. 아침에 오면은 선생님이 그 박스에다가 25개의 문제를 써.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25개를. 제비뽑기. 자, 뽑으면은 이제, 그러면 광주 유가족 협의회는 왜 탄생했으며, 이거는 어쩌고저쩌고, 너는 이걸 해라. 네? 그럼 이걸 24시간 이내에 집에서 가든지 도서관을 찾든지 뭐 해야지 그동안 배운 거를 배경을 해가지고 자기가 25분짜리 프리젠테이션. 누구 앞에서? 현대사 선생님 앞에서. 근데 채점은 누가 하느냐? 자기 현대사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옆 학교 현대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그게 A, B, C, D, E로 채점을 하는데 자기 담임 선생님은 점수를 줄 권리가 없어. 근데 보완해줄 권리가 있어. 이제 이 사람은 B나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 학생은 평소에 수업 태도가 좋았고 뭐하기 때문에 B 플러스 줘도 좋습니다. 요 정도. 자,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죠? 신뢰가? 그리고 이런 시험을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시간이 엄청 길고 비용도 늘어나겠죠? 그래도 어때요? 이렇게 자기 주도적 답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에 저 비싼 비용을 치러가면서 시간을 들어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안정하다가 돌아왔어요. 이거 의사입니다. 의사. 근데 덴마크는 모든 국민이 주치의가 있어. 주치의.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런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을 봤는데 여기에 당신의 주치의가 누구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주치의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월급의 약 80%를 보장하고 1,600명의 주민을 자기가 관리해요. 근데 더 이상 주민을 못 받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 이 질이. 그래서 의사가 동네 친구예요.
주시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비인데도 가지만 마음이 상했을 때도 가는 거죠. 이 세월호 충격 이럴 때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동네에서 오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무엇이든지 이런 것들도 간파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안정하면 뭐니 해도 직장 안에서 안정돼야 되잖아요. 일과 가정의 조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덴마크에서 제일 좋다는 기업을 한번 찾아봤어요. 로 선정된 로시어를 지금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출하지도 않았는데 지문이 나오는데 단 2명이 갔기 때문에 연출 인력도 없었는데 우연히 저렇게 됐어요. 딱 갔더니 이렇게 과일을 주더라고. 근데 아침에 갔더니 근데 과일도 자세히 보세요. 한 가지 과일입니까? 여러 가지 과일을 주죠. 그래서 제가 감동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특별히 감동할 필요 없다. 우리 직원은 매일 이런 과일을 먹으면서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거기까지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랬는데 일주일에 2번은 가족의 저녁 식사까지 시켜준다. 테이크아웃. 물론 공짜는 아닌데 아주 싼 값. 고퀄리티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집에 가서 장 보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피곤하다 보면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요. 이거 먹고 충분한 시간을 가족과의 대화를.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기업에서 볼 수 없는 걸 느꼈는데요. 그게 뭐냐? 이 나라 기업들이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노동자가 직원이 집에서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회사에서도 일을 잘한다. 그래서 집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기 위한 걸 회사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관리해 주더라 이거지. 그래서 밥을 주는 거예요. 저녁밥을. 게다가 동사무소 관리, 우체국 관리 회사로 아침에 출근할 때 가져오면 대행을 해줘. 빨래를 회사로 가져와. 퇴근할 때 해줘.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더군요. 이 인사부장이. 인사부장은 어디나 무섭게 생겼어요. 육아. 이게 거의 한 2년 정도 이리저리 포함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마이뉴스를 또 회사 듣으니까 저희가 가지고 말이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우리도 일주일에 2번 저녁 식사를 제공할까? 가족? 돈이 들잖아. 세탁을 해줄까? 이것도 돈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우리 돈이 없거든요. 넉넉하지 않거든요. 월급도 막 맨날 올려달라는데 못 올려요. 지금 우리 임금 협상이 지금 7월인데 아직 타결이 안 됐어요. 3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타결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의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행복한 직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더 지절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 기업이 덴마크에서 가장 행복한 회사가 된 것은 이런 돈을 들여서 돈 안 들고도 행복하게 해주죠. 그게 뭐냐? 소통. 그게 뭐냐? 직장 내에서 왕따를 안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따 그러면 교실에서의 왕따를 생각하죠? 직장 안에서도 왕따를 안 만든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비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난 회장이나 사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평사원의 얼굴을 저렇게 클로즈해 가지고 평사원의 말, 복도에 평사원의 말이 붙어져 있더군요. 그 다음에 온갖 방법으로 심지어는 이렇게 복도에다가 해가지고 각 팀별로 팀원들의 일주일 해가지고 누구는 수요일날 오후 2시에 일찍 퇴근한다. 왜? 애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해가지고 각자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하는 것. 이거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배워가지고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있으면 생각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 사회에서 소통하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감이 없어요. 제가 지금 안정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 왜? 학교에서 배운 것이 사회에서 소통하니까. 우리 7학년까지 시험도 없단 말이야?
뭔가 우리 불안할 수 있잖아요. 왜? 다른 학교는 다 시험 보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사회에서도 통해, 그게. 그러니까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평등. 택시기사와 의사가 함께 오릅니다. 예. 이 택시기사, 매우 매력적인 기사였어요. 사실 덴마크가 물가지수가 제일 높다는 걸 제가 모르고 어느 대학 행복학 교수를 만나러 가는데 시간이 쫓겨가지고 택시를 잡았어요. 근데 곧장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미터기가 막 올라가는데 3만원 나올 줄 알았는데 거의 막 30만원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불행해져가지고 그냥 말을 붙여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치 행복학 교수라도 된 듯이 진짜 행복에 대해서 진짜 빠삭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의사는 의사가 잘하는 것이다. 택시기사는 택시기사가 잘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자존감을 가져서 절대 동창회에 가서 의사와 장관과 변호사에 꿀리지 않는다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식당 종업원입니다. 이 종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발견해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존감, 다른 말하면 주인의식이겠죠. 또 하나는 연대의식이에요. 첫째, 주인의식. 내가 식당 종업원이라는 걸, 식당 종업원으로 35년간 근무한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러워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저랑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을 엄청 자랑해요. 아드님이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열쇠 수리공. 열쇠 수리공.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열쇠 수리공이고 자기는 식당 종업인데도 매우 주인의식과 자존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게 연대의식. 35년간 노조 회비를 한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씩 꽉꽉 내왔대요. 단 한 번도 머리띠 들고 투쟁해본 적 없지만 왜냐? 그랬더니 전국 식당 종업원 노조가 있대요. 거기에서 다 권리와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그래서 외롭지가 않아요. 자, 우리 세월호 복귀해봅시다. 세월호 선원과 선장, 계약직 이게 한 70%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이 날 것 같다 이랬는데 그 불안감을 느낀 선원들이 먼저 그냥 퇴사를 해버리잖아요. 만약에 이런 연대의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우리 이렇게 과장하지 말자고 사장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사장이 안 듣는데 우리 노조라도 결성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더불어 함께를 교실에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살아가지고 노조 조직률이 70%가 넘어요. 여기는.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10%밖에 안 돼요. 이게 세월호의 참사를 불러일으킨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사회 노조 결성률이 70%가 됐다면 세월호 선주는 세월호 사장님은 세월호 직원들이 우리 노조 결성하겠습니다 했을 때 할 수 없이 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대한민국의 회사 중에 10%만 노조가 있는데 니들은 왜 해? 여러분 저 유명한 삼성의 노조가 없었어요. 그럼 삼성만 노조가 없느냐? 최신 회사라는 여러분들이 막 이용하고 네이버 다음에는 노조가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네이버와 다음이 노조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를 여러분은 안 해왔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노조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막 비판하고 그러는데 왜 네이버와 다음이 노조가 없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우리가 안 해왔죠? 그것의 결과가 세월호예요. 다 없는데 응? 다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삼겹살집 있으면 전국 삼겹살집 종업원 노조 이게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번째가 신뢰입니다. 신뢰. 예. 월급의 50%가 넘는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이 국회의 모습이 국회. 우리나라 국회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신뢰가 살아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4대강에 22조 이상을 썼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내는 돈을 과연 제대로 쓸까? 이거인데 얘네들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변호사, 의사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50%나 세금을 내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의 질문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해를. 왜?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실에서 늘 이거를 배워왔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저도 대학 다닐 때 무료로 다녔다. 그렇지. 덴마크 대학생들은 1인당 120만 원씩 120만 원씩 월급을 받고 다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도 헌법의 31조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등하게 교육받고 있어요? 가난한 대학생들은 알바하느라고 평등하게 교육을 못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학생도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월 12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도 교육을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나는 50% 세금을 내서 우리 후배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 질문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신뢰. 그 다음에 의지할 수 있는 동네 친구가 있다. 그게 협동조합에서 말이야. 덴마크 말에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서울역에서 둘이 기차를 탔는데 광주역에 내릴 정도가 되면은 협동조합을 하나 만든다. 그 정도로 협동조합이 보편적 국민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투게더 광산 이런 협동조합, 우리 찻집 협동조합이잖아요? 이거 3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최신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는 100 몇십 년 전부터 돼 있었어요. 근데 이런 나라에 우리는 협동조합이 이렇게 3년 전에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 3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이. 근데 덴마크는 협동조합의 천국과 협동조합의 시족적인 나라인데 협동조합 법이 없어요. 왜? 신뢰 속에서 문화로 정착되어 있고. 제가 지금 문화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죠? 문화로 정착되어 있고. 자, 우리 동창회 많지 않습니까? 동창회? 동창회 조직법 있어요? 없잖아요. 동창회 조직법. 동창회 그냥 동창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회의 얼마 하자. 1년에 몇 차례 모이자. 네가 회장해. 끝. 거기 무슨 법이 있냐 이거. 덴마크 협동조합은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 변호사도 협동조합 전도사가 되어서 이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는 정말 특별한 공동체예요. 좀 소리가 나갑니다. 명의 어린이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요, 덴마크가 이웃 공동체가 살아있는데, 여기는 자기 월급의 80%를 공동 소유하는 공동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번 돈의 80%, 20%만 자기가 쓰는 거야. 대신 다 키워주고, 저녁밥 먹여주고,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자기가 가족이 5명인데, 25년간 저녁밥 해본 적이 없대요. 저녁을 다 모아서 먹으니까, 모여서. 예? 예. 거기에서 또 의사도 있고, 자기 완전히 작업 자족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교사. 왜 여기서 키웁니까? 그랬더니,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기 위해서. 진짜 더불어 공동체 키우기 위해서. 우리 왜 농촌에서 살 때 저렇게 살았잖아요. 아무나 키웠잖아요, 그냥 아무나.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어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생태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런데 부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월급의 80%를 줍니까? 주준 게 공동소유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요, 인간의 욕망이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은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유일한 미국인이 와 있더라고요. 왜 와 있냐면 신기해서 와 있는 배우기 위해서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인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덴마크 사회가 이웃 공동체가 살아있고 신뢰 사회잖아요. 또 기본 복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감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안정되어 있으면 도전정신이 사라진다. 그러지 않아요. 이 사회를 보니까. 제가 이 사회가 매력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안정되어 있으나 도전정신이 살아있다. 새로 끊이면 도전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불안하니까 어디로 가요 다? 고시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하고 대기업으로 가요. 안정되어 있다면
다른 실험도 할 수가 있을 텐데 말이죠. 교회.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교회 다닙니다. 대한민국 신자가 33%예요. 근데 여기는 80%가 기독교인이. 근데 신기한 게 교회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80%가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디로 다 갔습니까? 그랬더니 신자는 80%인데 매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 3%밖에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무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덴마크의 목사들은 절대로 우리 교회를 나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신자가 많다는 걸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목사님 엄청나게 자랑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7위주교회. 목사님 힘주고 우리 교회는 2만 명이에요. 근데 덴마크 교회들은요, 자기 교회의 교인이 많음을 자랑하지 않고 덴마크 사회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얼마나 신뢰가 있고 얼마나 이익하면 이걸 자랑. 저 여기서 엄청난 걸 배웠어요. 절대로 오마이뉴스 직원 숫자 큰 걸 자랑하지 말자. 오마이뉴스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를 자랑하지 말자. 대한민국 오마이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는가 이걸 자랑해요. 그걸 자랑해요. 이걸 배웠어요. 자, 한 사람이 있으면요, 부모가 있고 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의사가 있어요. 교회 가는 이거 3%밖에 안 되지만 내 영혼이 갈급할 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주치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부모 같은 선생님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진짜 부모. 이 4명이 나를 보듬고 있어. 그죠? 이게 안정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 35%가 자전거 주택을. 그죠? 예. 뭐 여기에 이렇게 자전거 많아. 자전거가 도로가 꼽사리가 아니라 메인이에요, 메인. 그래서 자전거 실어둔 거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도 있어요. 저 여성분들이 지금 다 오른손을 지금 이렇게 해서 손들고 있죠? 지금 우회전 깜빡이 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축소를 가겠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자전거 타기 훈련, 이게 건강 이것과 이게 직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 매우 즐거워하고 있죠? 네. 자기가 워낙 뚱뚱해가지고 목걸이를 못 했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드디어 목걸이를 했다 해가지고 부부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나라 핵발전소 없고요. 재생에너지의 강국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도가 100%가 넘는데 그 에너지의 약 70%를 지역협동조합에서 나와요. 지역협동조합에서. 그래서 우리가 덴마크에 가지고 그럼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우리 뭐 어떻게 배워야 되나? 뭘 배워야 되나? 해가지고 제가 코펜하겐에 있는 대학생들, 우리 유학생들 한번 모아봤어요. 코펜하겐 전체, 덴마크 전체 우리 교포가 300명이에요. 그 중에 유학생은 30명. 제가 페이스북으로 모이자 했더니 25명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게 심층 토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자, 핵심이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나라가 된 것은 시민들의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것이요, 정부의 역할은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핵심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투게더 광산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뿌리를 캐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간 건데 가장 추울 때 갔어요. 가장 추울 때. 11일간 이렇게 가장 추울 때 갔는데 11일 전체를 통해서 햇볕은 2시간밖에 못 봤어요. 그 가장 안 좋을 때 이 차를 몰고 이렇게 덴마크 전역을 구석구석을 한번 가봐가지고 이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아까 독일과의 전쟁에서 땅을 이렇게 잃어버린 얘기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룬투비라는 교육자가 있었는데, 목사이자 교육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1860년경인데 그 당시에는 농촌 사회였기 때문에 농민이 깨어야 우리나라가 산다. 그래가지고 성인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성인 교육을 밤에 이렇게 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그룬투비가 그때 세운 학교가 요건데 지금도 이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게 바로 인생학교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인생학교의 모델이 그룬투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학교. 그래서 당신들은 그룬투비의 자식들이군요 했더니 바로 그렇습니다.
그 전통을 우리가 잇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이래서. 근데 이 그루트비 목사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 그거는 자유로운 토론. 그 다음에 비판의 자유. 이거. 그 다음에 상호 협력. 그루트비 스스로가 목사였거든요. 그 사람은 자유로운 토론을, 비판의 자유를 워낙 중시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 여기 계실 텐데, 목사님 설교가 상당히 일방적이죠? 그루트비는 목사인데, 이렇게 주장했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 평신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판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12년 동안 목회직을 박탈당했어요. 그렇게 상호 토론과 비판의 자유를 중시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조직에 있죠? 우리 이 방향으로 갑시다! 이렇게는 많이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의 토론이 얼마나 진했나? 이걸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씨앗이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과정에서 이게 최초의 협동조합인데 우유를 짜가지고 치즈 만들고 이런 데인데 여기에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근데 여기에 기념비가 이렇게 딱 써져 있더라고요. 덴마크 말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해석을 부탁했더니 아주 멋진 말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한 명의 농부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손을 잡고 여럿이 함께 했더니 드디어 이뤄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후예들이 저 돌에다가 그렇게 쓰겠어요. 근데 왜 이 협동조합이 덴마크사를 확 바꿔버렸나? 처음에 각 집집마다 우유를 짰잖아요. 그래서 치즈 만들었잖아요. 표준화하면 안 돼. 팔기도 힘들어. 근데 저런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표준화했더니 야, 이게 막 독일로 영국으로 수출이 가능했어. 그래서 덴마크가 부자가 되겠다. 이 과정에서 뭘 배웠느냐? 우리가 함께 했더니, 참여했더니 나에게 경제적 이득도 오더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신뢰가 함께, 신뢰. 왜? 자, 함께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할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통에다 우유를 짜가지고 오면 우유의 무게와 함께 체크한 것이 우유의 농도였어요, 농도. 그러니까 무게와 농도에 따라서 값을 차등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한 시스템과 참여했더니 경제적 이득이 온다. 이걸 배운 거야. 근데 이 문화가 농촌의 협동조합이 생겨가지고 이제 덴마크 사회 전역에 그 다음에 산업화를 거치면서도 이 문화가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사회가 저는 신뢰 사회가 된 거예요. 세 번째, 달가스. 우리가 책에서 배웠어요. 국토 개발운동. 광무지를 일구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 시커먼 저 땅을 완전히 국토를 성형수술해버렸어요. 이것도 누가? 정부에서 돈 대준 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겁니다. 아까 그 그룹트비가 말이죠. 처음에 정부에다가 우리 성인학교를 만듭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불순해 보였어. 저것들이 또 뭔 조직화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노했어. 그럼 우리끼리 하자 해가지고 시민 주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민 주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자, 여기서 봅시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학교운동, 교육운동, 그 다음에 협동조합. 이게 실생활운동이잖아요. 생활운동. 그 다음에 국토개발운동. 근데요,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 국토개발운동을 하면서 땅이 생기잖아요. 일찍이 우리 농민들이 대부분 중농 이상의 평등해야지 우리나라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개간된 땅을 거의 무상으로 돈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무 부자가 있어도 안 된다 해가지고 완전 대농들을 설득해가지고 니들 딱 조금씩 내주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내잖아요? 또 이 사람들은 왜 내주는지 몰라. 내면은 이걸 또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이래가지고 아주 부자와 적은 사람을 격차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잖아. 그죠?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정신적 가치가 있었다. 자, 우리 이 노인 복지회가 많을 때 무슨 정신적 가치가 확실하잖아요? 정신적 가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시민이 주도했다. 여러분이 주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판의 자유와 상호 토론이 보장됐다. 그 다음에 농촌에서 시작해서 전 사회로 나갔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농민이 깨어있는 노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고 그래서 행복지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 깨어있는 농민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촌사회 덴마크에서 정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정당으로.
그런데 이들이 산업화 과정 속에서 노동자로 전환되면서 그대로 갔으니까 나중에 노동자 정당도 이들이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덴마크에서 약 70년간을 이른바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깨어있는 노동자들이 주도하게 된 이 당이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덴마크를 다녀와가지고 취재하면서 안 게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덴마크를 배우려고 90년 전부터 노력했다는 걸 알았어요. 상록수 여러분 아시죠? 상록수. 이게 뭐예요? 농촌 계몽운동을 다룬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게 1935년에 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도 덴마크처럼 돼야 될 텐데 이런 구절이 서너 구절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김한란 박사, 양주삼 목사 등등이 1928년에 덴마크를 견학가요. 그래서 책도 내고 그랬어요. 근데 비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제 말에 전부 친일로 전향합니다. 더 이상 못 참고. 덴마크 정신의 핵심이 뭐예요? 자유토론과 비판인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죠? 매우 안타까운 거죠. 근데 덴마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 또 있었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박정희예요, 박정희.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새마을운동이 바로 이스라엘과 덴마크를 배우자.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교과서에도 실린 거예요, 교과서에. 근데 이 사람이 최초의 새마을운동 비서관이에요. 이 사람이 최초의 덴마크 유학생이기도 해요. 어떻게 유학간지 아세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덴마크에 유학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써봐. 편지를 썼대요. 근데 주소를 모르겠대요. 덴마크 국왕이 어디 사는지. 그래서 또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뭐라고 답이 왔냐면 덴마크 우체부는 국왕이 어디 사는지 알 것이다. 그냥 진짜 우체부한테 보는 거야. 덴마크 우체부한테. 근데 국왕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의 그런 열정이면 너는 와라. 한 1년 6개월 동안 덴마크 국왕이 비용을 대줘가지고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덴마크가 어떤 나라인지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박정희가 본 거야 이걸. 박정희가 어느 날 불렀어요. 당신 내일부터 새마을운동 담당 청와대 비서관 하시오. 이게 우리나라의 방식이에요. 철저하게 위에서 아래로 꽂아버려요. 덴마크 운동 그게 아닌데. 네? 덴마크 운동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 그래도 덴마크에서 1년 6개월 동안 유학을 배웠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약속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제 헤어졌어요. 밤에. 밤 10시에. 근데 다음날 거국대 다음날 학교에 출근했더니 총장이 부른 거예요. 청와대로 가시오. 언제부터요? 오늘 당장.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박정희가 국정원 직원, 당시 중앙정부 직원 2명을 총장직으로 보낸 거야. 언제? 밤 12시 반에. 그게 대한민국의 문화였어요. 대한민국 대학교의 총장직을 국정원 직원 2명이 가가지고 내일 보내시오. 이게 새마을운동을 이런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됐겠어요? 근데 새마을운동이 1년 만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새로운 거였으니까. 근데 그 지방 조직이 다 누구였는지 아세요? 육사 동기생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1년 만에 유신과 공화당 조직으로 착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새누리당. 그 후신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90년 전부터. 90년 전부터. 물론 당시에는 어떻게 배고픈 것을 멸할 것인가, 농촌이 어떻게 자살할까, 이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이제 어떻게 배고픔은 우리가 해결했는데 왜 우리가 자살을 이렇게 많이 하고 왜 우리가 저출산 1위냐. 한마디로 다음 세대에 우리가 뭔가를 권하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호 사건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온다고. 저희가 좋아하는 영화가 램제어라고 그랬어요. 그게 내일은 온다 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오느냐? 내일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 어떻게 옵니까? 오늘의 우리가 만든.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각자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투게더 광산이고 여러분들의 이런 교육이고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도 모든 시민은 기자다. 시민 참여 모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제가요, 몇 년 전에 미주리 대학에서 상을 받아 오라고 했어요. 왜 저를 줍니까? 모든 시민은 기자가 이거를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여기 싶다. 감사합니다. 갔어요. 갔는데 걱정이 생겼어요. 각자 5분간 수상연설을 해야 되거든요. 영어로. 다 미국인인데 저 혼자 한국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써갔죠. 근데 제 차례가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유머를 섞어가지고 400명이 앉아 청중을 울려가면서 웃겨가면서 했는데 제 차례가 돌아왔는데 제가 영어로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발음이 후지니까. 발음이 후지. 그런데다가 제가 하다가 막 울먹울먹거렸어요. 왜 울먹울먹거렸냐. 대한민국 땅이 어떤 땅인가. 6.25 전쟁을 거쳤고 광주 항쟁. 6.25의 자식들, 광주의 자식들. 이 자식들은 누구냐? 생존하기 위해서는 침묵하라. 앞장서지 마라. 너 다친다. 이런 거를 몸으로 체화되면서 살아온 사람. 그런데 이들이 민주화를 했고 인터넷이 뭐냐? 인터넷은 군사적 목적으로 미국이 만든 것이다. 소련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터넷과 컴퓨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장 활발하게 쓰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 사실 제가 덴마크를 이렇게 배우려고 덴마크를 세 차례 갔는데 그 사이에 덴마크 언론이 40명이 오마이뉴스에 왔어요. 오마이뉴스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연설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된다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척박한 민주주의의 땅에서 이 인터넷을 민주주의의 도구로 활용하고 당신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만든 컴퓨터와 인터넷을 그 먼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척박한 광주의 자식들이 민주주의의 꽃으로 화려하게 피울 줄이야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렇게 연설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때문에 이렇게 박수 치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무도 박수를 안 쳤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냐, 우리가 포기하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다고, 새누리당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속 많이 상했죠? 제가 치료제를 드릴게요. 포기하면 돼. 어떻게? 우리가 하는 각자의 영역에서 대안 모델을 만드는 거야. 대안 모델. 아, 이렇게 하니까 좋다. 이렇게 하니까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비주류였다가 서서히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룹투비가 그랬잖아요. 그룹투비가 저런 농민학교를 만들 때 처음엔 비주류였는데 서서히 주류가 돼요. 저는요, 다음에 새누리당 대통령이 돼도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 이런 대안적 모델이 투게더 강사가 지금 2,000명이 회원인데 3년 후에 2만 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투게더 강사를 배우려고 막 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유료 독자를 막 배우려고 와. 그럼 나는 새누리당 대통령 돼도 우리가 더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정교조는 나날이 숫자가 막 불어나. 에? 참여연대, 광주 무슨 참여연대 이런 숫자도 막 더 불어나. 우리 참교육 혁신학교가 대세가 돼버려. 그러면 우리가 정권이 누가 됐다고 해서 시무룩해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 하고 있는 것도 별로 잘 되고 있지도 않는데 정권마저 잃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정권 교체가 안 돼도 영원한 치료제를 제가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은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마이뉴스를 잘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저랑 오늘만 이렇게 이전을 맺을 게 아니라 계속 이전을 맺어야 되니까 저의 이메일이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트위터가 있어요. 페이스북은 5,000명까지만 친구가 됩니다. 제가 5,000명 육박되기 때문에 저를 친구를 못 사귀어요. 단 저에게 메시지로 주면 제가 먼저 여러분을 친구로 사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기존 친구를 제가 몇 명 덜어내고 여러분을 할 거예요. 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너무 오늘 감명을 받았고 또 오마이뉴스 유료 독자 월 1만 원 커피 2잔 값으로 내가 유료 독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반드시 친구를 하겠죠. 근데 아까 우리 강현 위원장이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유료 독자 여러분들은 왜 조선일보는 돈 부어 내는데 오마이뉴스는 공짜로 보십니까? 여기가 돈이 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JTBC 손석희 뉴스 보시나요? 네.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뉴스인지 아세요? 1년에 1,000억의 적자를 내고 만든 뉴스. JTBC가 지난 3년간 3,000억의 적자를 냈고요. 올해도 적자를. 그 후년에도 적자를. 이게 6,000억 프로젝트. 오영우에게 6,000억을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오영우에게는 6,000억을 줄 사람이 없고 홍석현에게는 그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안 해봤습니까? 왜 JTBC의 물주에게는 그들에게는 3,000억, 6,000억이 갈 수 있는데 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와 이런 데는 이런 게 없을까요? 이게 우리 사회는 단 한 번도, 우리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진정한 권력이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권력을 단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어요. 정치 권력만 잠시 교체해본 역사가 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대응하는 싸움은 그래서 굉장히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그 오마이뉴스를 보면서 나도 참여해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월 1만 원 독자가 돼달라고 아까 강의원 씨가 했는데 참여하는 방법 매우 간단해요. 제 핸드폰 번호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깠어요 오늘 그냥. 010-4485-1965 010-4485-1965 여기에 문자 보내면 돼요. 저도 할게요. 그냥 저도 할게요. 이렇게 문자 보내면 돼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은 제가요 매우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봤어요. 근데 막 있는 자리에서는 하겠습니다 하다가 또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방법 한번 해보자 해서 오늘 최초로 지금 실험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만약 이 방법이 오늘 어느 정도 통할지 아까 우리 디프레 몇 명 오냐고 했어요? 30명. 네, 30명은 최소한 해야 돼. 디프레 올 사람은. 그거는 간단하죠요. 4485-1919. 뭐 이메일은 또 저렇게 있습니다. 페이스북. 네. 자 여러분 우리 사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덴마크 얘기만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저런 행복한 실험을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광산구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럽다 이러지 말고 우리도 이미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해서 저들을 잘 포위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게 근데 절대로 쉽게 1, 2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20년 잡았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하자. 그래서 오늘의 저랑 약속은 20년 동안의 약속이에요. 정권이 누가 됐든지 이거 물론 중요한데 그것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표 제대로 하되 그거에만 목매달리지 말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 그걸 생각하자는 거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강의 잘 들으셨죠? 네. 강의가 열정적이었던 만큼 질문이 풍성풍성하게 막 나올 것 같아요. 던졌듯이. 이 10분 정도까지 이제 강의와 논문 끝나게 됐고요. 곧 이제 디프리를 마지막 30명 가야 될 텐데, 그래도 질문한 거 들어야겠죠. 어서 손 들어주십시오. 자, 혹시 질문 주시는 분들 간단하게 우리 질의응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기 이메일 있죠? 이메일. 예, 이메일로 질문하셔도 제가 충분히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꼭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질문을 너무 완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개인적인 질문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네, 선생님 이순옥 선생님. 자, 간단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딸이 연세대 언론 홍보 영상학과를 다니는데 기자에게 꼭 갖춰야 될 첫 번째 소망은 오늘 편의점 알바 가느라고 못 왔어요 여기를. 그래요? 네, 그럼 서울에서 우리 사무실 찾아오러 왔어요. 제가 과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연호의 기자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18년 된 프로그램 2박 3일짜리. 이거 매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참조해보라고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내가 오늘 계속 가슴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가슴이 뛰는 것을
쓸 용기가 있어야 돼. 우리가 가슴만 뛰고 그리고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슴 뛰는 걸 실천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이해 꽉 해주세요. 왜 기자가 좋냐? 자기가 가슴 뛰는 걸 봤어요. 그거를 우리가 21세기의 핵심이 뭐예요? 가치가 떠오르는 가치는 나눔 운동이에요. 나눔. 우리는 뭘 보고 야 이거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세월호 사건에도 그 희생자의 오빠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동시에 5만에 썼어요. 이거를 하루 만에 80만 명이 썼어요. 80만 명에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꼭 해줄 건 뭐냐? 당신은 기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기자다. 이미 기자다. 이미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도 할 수 있고 블로그도 할 수 있고 페이스북 여러분들도 다 기자예요. 기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미 기자다.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왜 기자가 되려고 하느냐? 너 이미 기자인데 너는 왜 기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진정한 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자 되라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서도 기자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미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쉬운 것도 괜찮아요. 너무 완벽합니까? 네. 아, 그렇군요. 자, 하시면요. 네,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혹시 우리나라에도 아까 네덜란드처럼 네. 그 인생 합격처럼 하는 학교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 제대로 없어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가 있어요? 있습니다. 작년에 개교했고요. 이거 교육과정과 완전히 별개예요? 네, 별개입니다. 1년 동안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1년 동안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삶을 살 건지를 체험하는 1년 동안. 어디에 있어요, 여기 어디? 동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드문드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거기 갈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부는 좋아하겠지만 아빠 내가 미쳤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친구들은 다 불안해요. 그래서 이게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일반의 문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이런 특수한 예외들이 자꾸 생겨나고 돌파구를 열어줘야 돼요. 그죠? 예, 이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